No one knows who the first person to sing Arirang was. But we do know that somewhere in the distant past, Arirang was sung by people living in mountain villages in Korea. It was handed down by the word of mouth, and no one could have realized then that Arirang, a very long time later, would have acquired the cultural value it embodies today for humanity to treasure. 이 논문의 제목은 Arirang People, A Study of Koreans and Transnational Diaspora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Manchuria from 1895 to 1920. 한글로 말해서 러일 전쟁 전후 러시아 극동 지역과 만주 지역의 아리랑 민족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낳았고 어릴 시절에 살던 한국의 역사를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대로 몰랐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쉐어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조상들의 비극적인 근대사를 논의하고 어떻게 해서 115년 전에 나라가 망했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런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많은 연도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는데 역사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열해 놓은 연도들을 딸딸 외우기보다 하나씩 훑어가다 보면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던 것인가? 조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 극동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가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갔는가? 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주에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 것은 언제였던가? 1910년인가 아니면 그 전이었던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독립문은 언제, 왜 세워졌던가? 이런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논문의 최초 실마리는 미국의 유명 작가 잭 런던이 샌프란시스코 익자미너 신문사의 청탁을 받고 1904년 2월부터 5개월간 러일 전쟁의 종군 기자로 참전하여 27세의 젊은 서양인으로서 본 조선과 조선인에 관해 많은 글과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서양인을 볼 수 없었던 한반도의 시골에서 런던의 하얀 피부와 건장한 모습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조선의 평민들을 보고 런던은 한국인들은 키가 크고 늠름한 민족이다. 매우 건장하고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난쟁이들보다 키도 훨씬 크지만 정신적으로 기백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당시 런던은 조선의 평민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눌려서 살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기백이 없어졌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런던은 한반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샌마리노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이 보고 찍은 1904년 당시의 서울 모습, 가난한 농민들의 자식들이 동생을 업어 키우는 모습, 창호지 문짝 앞에 앉아있는 평민의 모습, 일본군이 평양에 입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직접 담았습니다. 런던은 행군하는 일본 군인들이 극심한 발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일본 군의관이 병정들에게 너희들은 예비군으로서 늘 집신만 신고 다녔는데 갑자기 군인이 되어 딱딱한 가죽으로 만든 외국 군화를 신고 먼 길을 걸으니 발이 부르튼 것이라. 야단치는 말을 듣고 쓴 기사 속에서 잭 런던이 사진으로 찍고 본 일본인들이 과연 모두 일본인이었던가 아니면 조선인이었도 섞여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참전을 했었으리라는 가능성을 포착하여 사실을 추궁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역사 자료 속에서 고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4년에 런던이 보도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일본군 속에 한국 병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런던이 쓰기를 Views from above, Jap soldiers wrestling, Korean soldiers standing by 이렇게 썼고 이 기사에서는 런던이 자기 여권을 일본 군인들한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의 사람들의 얼굴과 자세를 보면은 일본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세계사학계에서 여지껏 인정되어 왔던 이론, 즉 태평양 전쟁 전후에 23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징용되어 참여했다는 설보다 30-40년 이전인 러일전쟁 시에 이미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조실록, 일본의 군무성과 외무성 자료집, 미 국무성 외교자료, 러시아 국무 국방문서집들과 당시 출판된 정기 간행물 속에서 찾은 1차적 자료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19세기부터 발생했던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로 인해 형성되었던 극동 러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인들이 러시아군에 참여했고 만주로 피신했던 한반도의 의병들이 합류하여 만주 디아스포라와 함께 반일 세력을 형성, 러일 전쟁 중 반일 첩보단체와 군사작전에 동참했었음을 증명했고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러일 전쟁을 전후로 통해본 극동 아시아와 만주 지역에 형성되었던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민사가 된 것입니다. 일본군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작은 돛담배를 빌려서 부산에서 목포, 군산 등의 어촌을 한겨울인 2월에 비보라를 맞으면서 서해안을 북상해서 제물포에 도착, 서울로 들어간 런던의 여정입니다. 런던은 계속 일본군의 제재를 무시하고 압록강까지 가서 유명한 5월 1일 압록강 전투를 목격한 후 만주 봉천까지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나기 전 조선의 여러 가지 상황과 왜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애국가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인의 민요이자 고충받는 민중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였고 러일전쟁 시에는 암호로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곡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2012년에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았고 60가지의 아리랑이 3,600 유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진정한 한국인들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12천국과 12지옥이 나오는데 12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아리랑 고개는 고통스러운 한국인들의 생을 묘사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매 챕터를 아리랑 한 절씩 나눠서 소개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잭 런던이 찍은 압록강의 전경입니다. 1904년도에. 우선 대원군의 석정하에 굳게 닫혀있던 조선인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아버지 대원군과 왕비 민비 사이에 끼어있던 고종의 삼각관계와 치열한 당쟁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대외적으로는 어떤 파워 스트러글이 각국 간에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의 역사상 20명의 왕이 막강한 처갓집 세력에 몰려 당파 싸움이 진행되었고, 그것을 피하고자 대원군은 아들 고종의 왕비를 그 당시 몰락해 있던 양반 집안 민씨 집안에서 수리해왔으나 그 또한 삽시간에 막강한 세력으로 변하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신미양요와 강화조약에 의해 무력으로 열린 조선에 극심한 당파 싸움이 진행되던 중 현대화 개혁을 고종이 여러 번 실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속에서 제물포, 군산, 진남포, 목포, 마산포, 성진을 개항하고 일본에만 개항을 하였고, 동학난 진압을 위해 중국과 일본에게 원조를 청했던 민비와 대원군은 불과 몇 달 만에 일본이 막강한 군대로 중국을 무찔렀고, 조선에게 몇백 년 묵은 중유국 관계를 종결해 주었다고 독립의 선물이라 하고 불렀습니다. 광무개혁은 일본이 개화파와 고종을 앞세워서 시도한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1904년 당시 이미 제물포에는 5,973개의 외국인 중개인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풍부한 자원에 눈독을 들린 열강 세력 간의 파워 스트러글 속에서 국수파와 진보파의 싸움은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열강과의 우호조약이 맺어져 있었으나 경제 이권을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간의 헤게모니전이 무섭게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 닥터 알렌의 소개로 미국인 몰스 회사의 소유가 되었던 운산 광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고질, 다량의 금이 채굴된 광산이었고, 거기서 나온 이 금은 일본 고종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195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을 무척 사랑했던 닥터 허버트가 편집해서 1900년에서 1906년 동안까지 출판했던 The Korea Review 월간지의 1902년 1월 기사에 의하면 그 옛날 돈으로 400여만 불이라는 거액이 인삼, 쌀, 금은, 광산, 채목, 소금 등의 자연자원 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로 고종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금의 한 푼도 조선의 가난한 백성을 돕는 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철도 건설은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는 데 필수 조건이었고, 일본의 제국 정책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준 우치다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쓴 Brokers of Empire라는 책을 보면 일본이 1876년 직후부터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러일전쟁 직후 통계를 보면 이 그림에 보시듯이 조선의 주요 도시들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에게 무엇보다도 철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부산에서 만주까지 놓여질 철도는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서부까지 단숨에 연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평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계층,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계급으로 갈라져 있는 양반 사회 속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병역과 세무의 의무만 걸머쥐고 살던 중 계속되는 재해와 그로 인한 흉년을 맞아 또한 백골징포라는 무서운 세제를 피하기 위해 또 계속되는 기근으로 하도 배가 고파서 사랑하는 모국을 뒤로 두고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러시아와 만주를 향해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백골징포라는 세제는 죽은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세금 제도로서 부과된 세금을 피해서 떠난 사람의 가족, 친척, 심지어는 같은 마을의 주민들과 이웃들로부터도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이었으므로 전체 마을이 함께 폭짐을 싸서 등에 짊어지고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적 야욕이 심해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줄지어 이민 행렬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조실록에 백골징포에 관한 기록이 무척 많이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두 가지만 보아도 1665년 현종 때부터 200년 후인 고종 때까지도 그 악패로 인해 조선의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족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국경을 몰래 넘어 야밤 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정부는 전국 영토의 40%를 차지하고 8개 프로빈스 중에 제일 컸지만 황무지로 남아있던 연해주에 조선인 농부들의 정착을 장려하였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1860년에 맺어진 페킹 트리티에 의해서 홍콩은 영국의 소유지로 핑크색의 지역은 중국에서 러시아의 소유지로 넘어갔고 1860년대부터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거기에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아시아의 주민들과 주둔군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조선인 이민을 장려하고 땅도 주고 학교도 세워준과 동시에 중국은 이민 실변이라고 이민을 써서 국경지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써서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했으므로 북쪽으로 가면 조선에서는 가져볼 수 없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굶음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조선인들이 입양을 한 것입니다. 조선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넘어갔고 일제의 눈을 피하고자 했으므로 정확한 인구 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통계 자료를 볼 때 조선인들의 숫자가 계속 급증하였고 특히 1920년에는 이미 500,000에 달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이민수는 1936년에 17만 2천에 달했었으나 그 후에 완전히 0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극동 러시아와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 디아스포라인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한반도와 중국을 두고 있던 알르기 전쟁으로 격화되자 조선의 디아스포라인들은 러시아와 일본을 두고 어느 쪽에 편을 들어 싸워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조국인 조선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1904년 추운 겨울 2월에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제물포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를 폭격, 침몰시킴으로써 시작된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 인종의 국가가 백인 국가를 무찔러 이긴 전쟁으로 불리워졌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터진 0점의 세계대전이라고도 역사가들은 썼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또는 부역당하여 일본군을 위해 전투물자, 군용 식량과 부상자들을 달구지나 지게로 날르는 데 쓰였으나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뺨에는 각색 페인트가 칠해져서 수송물자의 행선 목적지를 표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소수의 일본군들 뒤에 많은 조선인들이 숨어서 일본군 명령에 따라 함께 고함을 지르고 꽹과리를 치는 등 해서 러시아군 측에서 일본군의 병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으로서 일본군을 위해 가이드 노릇을 하던가 한국 지도를 편찬하는 데 쓰였다는 기록은 1876년 이전까지 수록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들이 일본군에서 싸웠을까요? 조선의 진보차 세력 중 일본에 의지하여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는 범아시아주의자들과 일진회 세력의 영향 밑에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협력하여 러일 전쟁에 참전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윗사진에 보이는 것은 범아시아주의로 조선이 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옥균이 상해에서 살해된 후 조선으로 옮겨진 시체를 밀토막을 내서 전국 각지에 전시했고 여기 보시는 머리는 도쿄 시가에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아랫사진의 윤치호 씨는 60년간 하루도 빠짐없는 일기를 써서 조선이 개화할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 페이지에 열거된 수십 명의 공훈대상, 조선인 명단과 갑을 병정으로 등급까지 나열, 상세한 업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친일파로 넘기기는 모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서 친일파를 찾아내어 명단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친일, 반일을 떠나서 왜 우리 백성이 외세에 참여해서 서로 총칼 들고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싸웠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들은 일본 정부 기밀서류 아카이브에서 제가 찾아낸 것인데 이 노란 책을 서클한 것을 보시면은 이토 히로부미 총감의 공문서와 그 사인이 들어가 있는 수상자 명단입니다. 그런 반면 1860년대부터 러시아 주민으로 살던 한인들, 특히 그 중에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해서 살던 한인 2, 3세대들은 1900년대 당시 이미 러시아어에 능통했고 러시아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속국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군에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로파트킨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고려인들과 의병으로 구성된 2개 사단의 병력이 1905년 여름에 총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많은 호랑이 사냥꾼들과 조선의 보부상들이 의병들과 함께 도처에서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러일 전쟁 시에 한민족이 러시아군과 일본군과 러시아군 양쪽을 도와 서로 맞서서 싸움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고증된 것입니다. 의병대장 이범윤과 홍범도는 만주와 러시아를 쓰면서 의병들을 이끌고 싸웠고 러시아군의 크로파트킨 총사령관과 힘을 합해
두 개의 사단을 형성하여 싸웠고 오른쪽의 문서는 극동 러시아 13가지 지역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하는 선언문입니다. 러일전쟁 후 일정을 피해서 만주로 러시아로 흩어져 있던 의병들을 찾아내 사진도 찍고 책도 여러 권 출판한 프레드릭 맥켄지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 사진도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거쳐 만주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닌 극동 아시아에서 6,750여 마일 떨어진 미국 동부의 해안 도시 포츠머스에서 러일미 정상이 모여서 맺은 협정에 의해 한국은 하루아침에 일본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1905년 9월에 이 트리트가 사인이 된 거죠. 요즘 매스컴에서 매일 들리는 구절 quid pro quo라는 현상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과 만주를 미국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선 정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평화조약 체결에 공헌한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의 딸 앨리스는 다음 해에 한국을 방문해 조선을 방문해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볼 때 세계 역사상 최초로 황색 인종의 국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러일 전쟁은 극동아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론 일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1905년에 전락하였고 러시아 제국은 1905년 10월에 일어난 October Revolution을 시작으로 1917년에 망해나갔으며 레닌은 러일 전쟁을 러시아 혁명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불렀습니다. 또한 청로라도 1911년에 일어난 신해 혁명에 이어 1921년부터 공산혁명으로 공산화가 되었죠. 이 챕터에서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결과로 백두산 즉 아리랑 고개를 넘어 River of No Return 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살던 조선인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없어진 속에서 Transnational Diaspora인으로서 겪은 삶을 다루겠습니다. 무궁화, 태극, 십자가 무늬가 새겨진 기와와 주춧대를 써서 지은 학교, 태극기가 앞에 휘달리는 학교의 졸업식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통해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아리랑 디아스포라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63년에 10세의 가정이 함경도 회령에서 두만강을 맨몸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로 건너가 새 차림을 차렸듯이 수만의 사람들이 만주로 압록강을 건너갔는데 대표적으로 1899년에는 함경도 종성에서 다릇 5가문의 142명이 추운 겨울 2월에 넘어가서 한인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비교적 재산이 있었지만 변방 지역에 살던 학자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가진 돈을 합쳐서 600만 평의 땅을 사서 명동촌을 세웠고 그 중에 1%는 후세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조선이 망한 후에는 독립운동과 군사훈련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서당을 세우고 갓쓰고 두루마기 입은 스승 앞에 무릎 꿇고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환갑, 결혼식, 장례식 등등의 생로병사의 중요한 절기와 예식을
조선에서 하던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여기 두 사진의 전경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극동 러시아의 신안촌 모습과 오른쪽에 런던이 찍은 한반도에 있는 농촌 마을 모습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국경을 힘들게 넘어가서도 옛 고향에 있던 농가집과 똑같은 계곡을 골라 초가집, 기와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열 높은 조선인들을 위해 지어준 러시아 정교의 신부와 교수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벌써 몇 학생은 혼혈로 보이지 않으세요? 명동천에 있는 시인 윤동주 씨의 묘지와 여학생이 짧은 치마 저고리를 교복을 입고 높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동주 씨의 집안은 아직도 연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189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방문한 고려인 우농의 집에서 모국에 사는 농부들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자신이 넘치는 조선인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잭 런던이 전에 기백이 없다고 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향에서는 양반하고 관리한테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살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두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한복을 입고 초가집, 기와집, 온돌방을 짓고 살며 벼농사를 하고 살던 조선인 디아스포라 사회를 이 사진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죠. 이제 삼천리 가는 강산을 잃고 강을 건너갔던 이주민들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밑에서 계속 항일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던 지식층과 힘을 합해서 물론 일본으로 이주해 갔던 조선인들도 많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905년 포츠머트 평화조약으로 인해 자주 독립국의 위치를 빼앗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스스로 물러나고 순종에게 왕의 직위를 넘긴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모습을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 신문에 게재된 굴욕적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 때 봉기할 것이라는 일본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틀 전인 3월 1일에 일어난 3.1 만세운동, 경성 파고다 공원과 전국에 퍼져 올라가는 소문이 뒤늦게 만주와 러시아에 도착하자 그 지방의 고려인들과 조선인들이 또 3월 13일과 3월 17일에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서 살고 있던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조선인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독립운동가들과 힘을 합쳐서 신문을 계속 출판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은 한국 내에서는 조선 내에서는 한국어로 신문을 내지 못하게 이미 막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문, 국민신문, 권업신문, 만선일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Righteous Army, 의병들의 활동도 도와서 함께 항일운동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나룻배 타고 건너다니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선교로 인해 조선인 교회도 많이 생겼고 교인들의 야유회, 운동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맨 앞줄에 여자 교인들이 큰 가마솥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그네 타기 경기에서 이긴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디아스포라에서 살면서도 큰 규모의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이 여인들이 그 밥을 다 해 먹였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제국은 같은 해 10월에 시작된 혁명으로 인해 1917년에 망해 없어진 속에서 고려인들은 볼셰비크 커뮤니스트로 전향을 하면서 살아남았고 만주로 간 조선인들의 후예들도 1911년에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속국이 된 속에서 이등 시민, 즉 반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국 동란시 인민군이 한반도에 몰려 들어왔을 때 그 중에 8만 명은 옛날부터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의 후예였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과 토지를 다 버리고 일주일의 말미를 받아 짐승과 물자를 나르던 1124개의 카고 트레인에 강제로 실려서 45일가량 걸린 긴 여행 중 16.3%는 죽었고 새로 실려간 땅에서도 발 붙일 수 없는 힘든 생활을 했으며 스탈린의 밑에서 충성하던 조선인들도 이때 숙청이 되거나 추방이 되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강제로 이주당해 갔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언어 장벽과 생활고로 견디기 힘들어서 많은 고려인들이 수십 년 후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는 추세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삼성, 현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저희를 가지고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서는 돌아오는 고려인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만주 명동촌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현재 약 100만 명의 조선인들이 만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경 속에서 조국을 떠났으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조국을 떠났으나 조국을 위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면서 조국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지켜보며 또 조국을 지키고자 합심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되풀이되는 역사는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년들이 독도에서 부르는 아리랑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고생바람 불어오겠지 좁은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보자 가라 힘들면 쉬어가도록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 탈북 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동해 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항상 맑은 물은 공개로 소라산 맑은 물로 공개로 가는데 우리는 아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오늘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바다가 힘들면 지어가보자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